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단지가 수도권에 들어섭니다. 정부는 국가산업단지를 빨리 조성하기 위해서 규제를 풀고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미래 먹거리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방일을 하루 앞둔 윤석열 대통령, 경제 분야에서 한일 관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 내용을 둘러싼 정치권 입장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김기현, 이재명 여야 대표가 오늘 첫 만남을 가졌죠. 두 사람 각각의 행보도 분주했는데 관련 내용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3월 15일 수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배상 방안에 대해서 일본의 죗값을 우리 기업에게 대신 갚으라는 불효적 조공 외교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용인에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주와 미래차, 수소 등 첨단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지방에도 14개 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났습니다. 민생 분야에서 협력하자고 뜻을 모았지만 이른바 쌍특검과 양국관리법 등 쟁점 현안들이 많아서 협치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천공이 실제로 국방부를 드나든 적이 있는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천공의 소환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고 전두환 씨의 손자가 전 씨 일가에 대한 폭로 영상과 글을 자신의 SNS에 잇따라 올려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인 전두환 씨는 학살자라고 비판했고 할머니인 이순자 씨가 사는 연희동 자택 금고에는 엄청난 비자금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춘천의 초등학생을 깨워 충주로 데려가 감금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이 추가로 최소한 5명의 미성년자에게 가출을 권하고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초등학생과 중학생인데 주로 채팅 앱을 통해 심리적 유대 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산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병원에 두고 사라졌는데 며칠 뒤 다른 여성이 나타나 내 아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출산 전부터 산모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한 점 등을 미뤄 대리 출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엽니다. 대통령실은 경제 분야에서 한일 관계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12년 만에 이뤄질 일본과의 양자 방문 외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첫날 정상회담과 만찬을 연이어 진행하며 친교를 나눕니다. 하지만 양국 정상의 이름이 적힌 한일 공동성명은 당장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대신 한일 정상이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각자 결과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랜 기간 한일 관계가 경색됐다가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협의하는 준비위원회를 만들면 다음 회담쯤엔 공동성명을 내놓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일 이틀째에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과 경단련의 간담회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선 4대 그룹 총수 등 12명이, 일본에선 경단련 회장 등 11명이 동석합니다. 그동안 중단됐던 양국 간 경제 분야 장관급 협력 채널도 복원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경제 분야에서 한일 관계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글로벌 공급망 파트너로 중요한 나라이자 새로운 경제안보 공동체 핵심 국가라는 겁니다. 특히 과거보다 훨씬 호혜적 관계에서 우리 수출에 기여하거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이 미뤄질수록 앞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기회비용은 지금까지의 손실과 비할 수 없게
커질 것입니다. 기시다 총리의 답방 시점과 관련해선 대통령실은 아직 시기가 정해지진 않았다면서도 1년에 한 번 만나면 셔틀 외교로 부르긴 어색한 만큼 일본도 이를 고려할 거라며 긍정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는 양국의 공통 이익이라고 전제하면서 제3자 변제 강제 동원 해법은 대선 출마 전부터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더 발전된 한일 관계를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 응한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은 이번 일본 방문 자체가 큰 진전이라며 한일 관계 정상화는 양국의 공통의 이익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서는 대선 출마 전부터 제3자 변제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정권에 따라 해법이 뒤집힐 수 있다는 지적에는 구상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한 해결책이라면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며 북한 미사일을 추적하는 레이더 정보를 즉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함께 적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도록 한 일본의 반격 능력 강화에는 북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상황이라며 이해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맞이하는 일본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首脳同士で率直なやり取りが行われ、国交正常化以来の友好協力関係の基盤に基づき、日韓関係がさらに発展することを期待しています。 일본은 한일 초계기 갈등 해소와 한일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의 정상화 등 군사 협력 분야에서의 성과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사과 표현은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한 일본의 조치가 우리 측 기대에 얼마나 부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하루 앞두고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 해법안에 대한 우려를 거듭 나타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강제동원과 위안부 피해에 대해서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권 문제를 채권 문제로 전략시킨 이른바 해법을 발표하고 숙제를 마친 듯 일본으로 달려가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며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강제동원의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죄 그리고 사죄의 정부로서의 배상을 실현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이 공유해야 하는 보편적 가치라는 점을 밝히고 일본에게 사죄와 배상을 당당히 요구하라. 네,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안은 당사자의 의사뿐 아니라 판결금을 대신 주겠다는 우리 재단의 지위도 쟁점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대리변제는 채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가능한데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경우 우리 재단이 일본 전범 기업과 무슨 관계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피해자 측의 핵심 주장은 당사자의 의사입니다. 당사자가 거부한 제3자 변제는 불가능하다는 민법 469조 1항이 근거인데 이를 법리적으로 해석한 판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누가 낼 돈을 제3자가 대신 내주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받는 쪽에서 거부해 다투는 건 더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제3자 변제에 관한 법원 판례는 바로 다음 조항인 469조 2항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여기서 말하는 제3자의 이해관계는 남의 빚을 대신 갚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받거나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단지 사실상의 이해관계 정도로는 안 된다고 부연도 돼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법적 다툼이 이어진다면 채무자인 일본 전범 기업과
판결금을 대신 내겠다는 우리 재단의 이해관계 역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안 내주면 재단이 피해를 보는지 가해 기업에 대해 잃게 되는 권리가 있는지 소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에 흔히 뒤따르는 구상권 행사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과 변제가 가능하도록 재단의 정관을 바꿨지만 이는 배임 시비를 피할 수 있을 뿐 제3자 변제의 타당성과는 무관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3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재단의 돈을 가져다 쓰는 거는 재단 사무에 있어서 업무상 배임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제3자의 변제의 유효성과는 또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이해관계가 없다면 채무자의 뜻에 반해 대리 변제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두고도 해석은 분분합니다. 일본 기업은 지금껏 한 번도 우리 대법원에서 확정된 채무, 배상 책임 자체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법조문 해석과 별도로 제3자 변제가 가능한지에 관한 근본적인 쟁점은 당사자의 의사나 이해관계에 앞서 채무의 성질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사과한 적 없는 가해자에게 과거사 범죄의 책임을 배상 판결로 물었는데 애초 이게 누가 대신해도 되는 성질의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맹공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미래를 향한 대승적 결단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비판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습니다. 역사 정의를 왜곡하고 사법부 판결마저 부정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피해국이 나서서 간도 쓸개도 다 내주며 손을 내밀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참담한 상황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강제징용 해법은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대승적인 결단이라고 옹호했습니다. 배상안 철회를 요구하는 민주당을 향해선 과거의 늪에서 나오지 않겠다는 망국적인 선언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미래를 향한 대승적인 결단이었습니다. 미래를 향한 담대한 발걸음에 민주당의 무책임한 반일 선동 죽창과 타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빚어진 여야의 충돌은 역사 인식으로까지 전선이 확대됐습니다. 민주당은 5.18 정신의 헌법 수록에 반대한다고 밝혔던 김재원 최고위원, 광주 항쟁의 북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비뚤어진 본심이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수시로 과거사를 부정하는 일본 극우들의 모습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부 인사들이 부적절한 말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하지 않겠냐며 곤혹스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중하신 분인데 그 교회 같은 데 가가지고 박수 소리도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갑작스레 나온 거에 그냥.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정부가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나섭니다. 용인을 포함해서 전국 15곳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해 첨단 산업 육성에 집중하는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우선 2042년까지 경기 용인에 300조 민간 투자를 유치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합니다. 규모는 710만 제곱미터로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 5개를 세우고 기흥, 화성, 평택, 이천 등 기존 반도체 생산 단지와 더불어 규모를 키운다는 구상입니다.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용인 외 전국 14곳에도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 거대한 첨단 생태계를 만듭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 천안 등
호남권에선 광주, 고흥 등 4곳씩 후보지로 선정됐고 경남권에서는 창원, 대구 경북은 대구, 안동 등 4곳, 강원에서는 강릉입니다. 지역마다 우주항공, 수소, 미래차, 식품 등 서로 다른 중점 산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산업단지 부지를 모두 합하면 4,076만 제곱미터 규모인데 역대 정부에서 지정했던 산단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산업부는 특히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바이오 의약품 제조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목표로 내걸었고 국토부는 각종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쟁국들의 수많은 견제와 변화무쌍한 바람을 가르며 관역을 향하는 화살처럼 첨단 산업에서도 퍼펙트 골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정부 지원단을 꾸려서 속도를 발목 잡는 모든 요소를 저희들이 해제를 하겠고요. 그린벨트도 과감히 해제하고.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2026년까지로 계획한 6대 첨단 산업에 대한 550조 민간 투자와도 연계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네, 앞서 보신 정부의 15개 국가 첨단 산업단지 중 핵심은 300조 원을 들여 수도권에 조성할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앞으로 미국 텍사스 클러스터와 타이완 신주 과학단지를 넘어서 국가 산업 안보의 방패 역할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의 62%, 최첨단 반도체의 92%를 생산하는 타이완의 신주 과학단지. 타이완이 국가 안보의 최전선으로 삼고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곳입니다. 정부는 이를 넘어서는 세계 최대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만의 신주과학단지, 미국의 텍사스를 압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명실공히 세계 반도체 클러스터의 선도 모델로 만들겠습니다. 현재 5나노 이하 파운드리 양산은 삼성전자와 타이완 TSMC만 가능한 실정.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세계 최초로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를 적용한 3나노 양산을 시작하면서 기술적 우위를 점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생산 시설 탓에 시장 점유율에서 TSMC에 밀리고 있습니다. 평택과 미국의 오스틴, 건설 중인 테일러 신공장까지 합쳐도 모자란 게 현실입니다.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입해 용인 클러스터를 구축해 기흥, 화성, 평택단지와 연결하려는 이유입니다. 그럴 경우 절대 강자인 메모리 분야 초격차는 확대하고 파운드리도 1위 기반을 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업계는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미국과 타이완 등 주요국 간 반도체 대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초석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 안보의 핵심 자산인 반도체를 국내 자산화해 우리나라가 국제 무대에서 비교 우위에 서게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노동약자 목소리를 면밀히 듣겠다며 다시 한번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주 69시간이 과도하다면서도 혼선을 빚은 건 유감이라고 말했는데요. 민주당은 정책마다 탁상 행정이라며 깎아내렸습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 69시간 근로시간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대통령실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의 핵심은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며 긴 시간 노동 우려를 다시 일축한 겁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입니다. 당정일체를 내세운 김기현 지도부 역시 주 최대 근로시간 69시간은 과도하다면서도 탄력적인 근로시간 적용을 강조했습니다. 무작정 획일적으로 주 52시간으로 묶어놓는 것이 때로는 산업 현장에 맞지 않다. 주 69시간은 너무 과도한 시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서는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이 돼 매우 유감이라며 제도 개편의 장점을 제대로 알리고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히 여론을 듣지 않다가 부총리까지 사퇴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의 교훈을 잊었느냐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대통령은 말로 때우기 바쁘고 정부 여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우왕좌왕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모두 국민 삶의 어려운 현실을 모르니 나오는 정책마다 탁상 행정일 뿐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노동 유연성에 방점을 둔 개편안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됐다는 거지만 야당은 시대착오적 노동 계약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향후 여론이 어디에 쏠리느냐에 따라 근로시간 개편안의 재검토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주 69시간 근무 개편 방안 재검토를 지시한 배경에는 2030인 MZ세대의 반발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집중적으로 일하고 휴가를 길게 간다는 취지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다는 청년들의 비판이 있는데 처음부터 이를 고려하지 않았던 결과를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합니다. 69시간 근무제에 대한 MZ세대의 반응은 정부의 기대와 사뭇 달랐습니다. 처음 그 정책 들었을 때부터 약간 실효성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야근 자체도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데 가뜩이나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회사에서 몰아쉬는 게 가능하냐는 회의 섞인 시선이 대부분입니다. 어차피 못 쉴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정책 방향이 그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정부가 노동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면서 정작 MZ세대의 목소리는 듣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69시간을 소위 말하는 이제 MZ세대들이 원하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이제 오히려 더 줄어드는 걸 원하지 않을까 저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왜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MZ세대의 특징에만 주목했을 뿐 이들의 현실을 외면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MZ세대들은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성과급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됐냐라고 해서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 과거에 이제 우리 같은 나이 많은 기성세대들하고는 달리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MZ세대가 권리 찾기에 당당히 앞장서고 당돌하며 또 자유롭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실제 MZ세대 대다수는 말단 노동자입니다. 법정 유급휴가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회사 생활이 이들에게 더 가까운 현실인 겁니다. 20대의 57%, 30대의 60%는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매체에 비추어진 MZ세대의 모습을 보고 섣불리 정책을 내놓았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MZ 오피스 방송이 많이 과장되어져서 나온 것 같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에선 여전히 잘못된 오해와 홍보 실패를 언급하며 계속해서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앞서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MZ세대의 노동 현실부터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대통령 질책이 있은 지 하루 만에 급히 MZ세대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장관이 직접 나섰는데요. 정말로 휴가를 챙길 수 있는지, 근로시간만 길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까요? 김연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 전면 재검토 지시 하루 만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MZ 노조와 만났습니다. 주초 약속을 잡을 땐 노동부 사무관들이 나와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여론 수렴부터 다시 하라며 백지화 가능성까지 언급되자 부랴부랴 장관이 나선 겁니다. 입법 예고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의견을 듣는 기간이잖아요. 그 의견을 들어야죠, 계속. 그리고 앞으로 토론 주제별로 아이템별로 토론 계획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그 계획의 일환이죠. 그 다음 주에 또 만날 거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의 성격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노동부는 원래 주 최대 69시간 근로에 대한 오해를 풀겠다는 게 목표였는데 이번엔 새로 고친 노동자협의회가 가장 우려해온 휴가권 보장 가능성과 대책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새로 고침 측은 이번 개편안이 기본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연장 근로를 유연하게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임을 감안해 기본 취지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직장인들이 휴가를 적립해서 한 달씩 마음대로 쓸 수 있겠느냐며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게다가 중소기업에선 사용자가 연장근무 수당 대신 휴가를 적립하고 비수기 등의 강제 휴가를 보내면
실질 임금이 깎이고 고용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크다고 비판합니다. 사실 이 개편안 취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취지가 어떻게 개편안에 반영됐고 그 취지가 현행으로는 부족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노동부는 예정됐던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 발표도 잠정 연기했습니다. 대신 다음 주에도 새로 고침을 비롯한 개별 MG 노조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 예정인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대 주 69시간까지 가능한 개편안이 과로사를 조장한다며 아예 폐기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도 아직은 개편안 보완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대대적인 여론 수렴을 암시한 데다 대안을 추가 논의 검토하는 과정까지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시점 역시 상당 기간 늦어지는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났습니다. 양당 대표는 훈훈한 분위기 속에 민생 분야에서 협력하자고 뜻을 모았지만 앞으로 해결할 현안은 산 넘어 산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취임 일주일 만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찾았습니다. 손을 맞잡고 축하 인사를 주고받으며 회동을 시작한 두 대표는 너나 할 것 없이 민생을 양당 협력 제1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민생 잘 챙기고 국민 잘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우리가 여야가 입장을 떠나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어떤 것이 더 시급한지. 과거 대선을 앞두고 야당 원내대표와 여당 대선 후보로 극한 대립을 벌였던 두 사람이지만 여야 대표로 만난 지금은 민생을 위해서라면 양당이 협력하자며 한 목소리를 낸 겁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어 비쟁점 법안 우선 처리와 함께 여야 간의 협의 대화체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격주 단위로 한 번씩 만나든지 또 식사를 해도 좋고 어느 형태로 아주 다양한 형태로 공개 비공개 형태로 협의 대화 채널을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당시 공통공약에 대한 추진단 구성과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제시했습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야 간 우리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좀 구성해서 함께 논의해보자는 말씀을. 다만 비공개 회동에선 규제 완화를 두고 양당 대표가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등 멀어질 대로 멀어진 여야의 거리를 모두 숨기진 못했습니다. 양당 사이에는 양국관리법 같은 쟁점 법안에 쌍특검, 강제징용해법 갈등까지 각종 현안이 쌓여 있습니다. 티격태격 하더라도 매일이라도 만나 일하자는 양당 대표의 말이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대장동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자기 형사 사건을 맡은 변호인을 통해서 돈을 은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적힌 내용인데요. 해당 변호사를 소개해준 인물은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김수남 전 검찰총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재작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하자 김만배 씨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러 찾은 사람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김 전 총장은 대장동 설계자로 지목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른바 50억 클럽 인사 중 한 명입니다. 김 전 총장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이자 검찰 출신인 A 변호사를 김 씨에게 변호인으로 추천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김 씨가 A 변호사를 측근들과의 연락책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 변호사를 통해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양 씨에게 범죄 수익 은닉을 지시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적시한 겁니다. A 변호사의 역할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의 추징 보전 청구가 예상되자 급히 화천대유로부터 500억 원을 배당받은 김 씨는 세무조사를 우려해 A 변호사에게 국세청 동향을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조만간 조사가 있을 거라는 보고를 받고는 사들이고 있던 농지를 신속히 추가 매입하라는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A 변호사는 김 씨와 정치권의 소통 창구도 됐습니다.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데 대해
김 씨와 정치권 인사 간의 메시지를 전하는가 하면 정영학 녹취록이 보도되자 김 씨는 A 변호사와 20대 대선 때까지는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대화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공소장엔 김 씨가 지난해 5월 구속 만기를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에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A 변호사에게 김수남 전 총장이 나서달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내용도 기재됐습니다. A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불법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변호인 접견 노트를 압수해 단어 몇 개만 가지고 추측 기재했다며 자신은 사건 변호나 자문 과정에서 의견만 냈을 뿐 위법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씨의 첫 공판은 다음 달 5일 열립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비리와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에 검사 2명을 추가로 파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이달 초 같은 청 형사부와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 소속 검사에 이어서 오늘 광주지검과 부산지검에서 각각 검사 1명씩을 더 파견받았습니다. 이달에만 검사 4명이 증원되면서 해당 부서 인원은 16명까지 늘었고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반부패 수사 3부 8명을 포함하면 대장동 수사팀은 24명에 달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50억 클럽과 백현동 비리 의혹을 비롯한 현안 수사를 신속하고 철저히 진행하고자 필요한 인력을 보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천공이 실제로 국방부를 드나든 적이 있는지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는 건데 계속되는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천공이 조만간 조사를 받으러 올지도 관심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상은 국방부 운영지원과 국방부 출입 기록을 관리하는 부서로 알려졌습니다. 역술인 천공이 새 대통령 관저를 정하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폭로한 것과 관련해 이들의 주장처럼 천공이 국방부 서울사무소에 실제 드나든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도 국방부가 관련 자료 일부를 이미 제출했지만 해당 기간 출입 자료 전체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김종대 전 의원과 부 전 대변인이 관련 의혹을 들었다고 밝힌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도 조사했습니다. 또 육군참모총장 공간 CCTV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삭제된 영상을 복원하는 포렌식 작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다음 순서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천공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것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경찰은 천공 측과 참고인 조사를 위해 일정을 계속 협의하고 있지만 연락이 원활하진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고 전두환 씨의 손자가 전두환 씨 일가에 대한 폭로 영상과 글을 자신의 SNS에 잇따라 올렸습니다. 할아버지인 전두환 씨를 학살자라고 비판하고 할머니 이순자 씨가 사는 연희동 자택 금고에는 엄청난 비자금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이자 전재용 씨의 아들 전입니다. 자신을 고 전두환 씨의 차남 전재용 씨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이 남성. 가족관계 증명서 등 여러 신상 관련 서류들까지 공개했습니다. 전두환 씨 손자는 할아버지를 학살자로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닌 범죄자라고 규정했습니다. 전 제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저희의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입니다. 할머니인 이순자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연희동 자택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는 영상을 올리며 전두환 씨 가족들이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 전재용 씨와 새어머니 박상아 씨에 대한 폭로도 잇따랐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출처모를 검은 돈을 사용해 생활하고 있고 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해 법의 심판으로부터 도망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전재용 씨는 미국 시민권을 따르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서류 조작을 해서 자신이 범죄자가 아니라고 서류 조작을 해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으려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캘리포니아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는 작은아버지 전재만 씨 역시 해당 와이너리를 차리는 데 든 비용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는 이순자 씨가 사는 연희동 자택 금고에 엄청난 비자금이 숨겨져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금고 안에 엄청난 양의 것들이 있었다고, 숨겨진 비자금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외에도 형제와 사촌, 지인들의 범죄 비리 의혹들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폭로를 올린 이유는 뭘까? 가족들의 범죄 사기 행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폭로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가족이 아마 행하고 있을 범죄 사기 행각에 관련돼서 이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고자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으나 현재는 정상이라며 진료 기록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뉴욕의 한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다며 자신 역시 죗값을 달게 받을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아들의 폭로에 아버지 전재용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아프다며 언급된 지인들에게 미안하다고 전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강원도 춘천에서 실종된 초등학생이 충북 충주에서 발견됐었죠. 당시 현장에는 50대 남성이 있었는데요. 이 남성을 조사해보니 여죄가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드러난 피해자만 5명, 모두 10대의 초중학생이었고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과거 아동 청소년 성범죄 전력도 있었지만 신상 공개는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강원도 춘천터미널에서 서울 가는 버스에 올라탄 초등학생 A양을 집요하게 꿰어낸 건 50대 남성 김모 씨였습니다. 일용직으로 전국을 떠돌던 김 씨는 충북 충주, 인적 드문 공장 일부를 빌렸습니다. A양을 트럭에 태워 충주로 데려간 김 씨, 닷새간 A양을 공장에 감금했습니다. 왜 데려갔나요? 아이 데려가신 이유가 뭐예요? 구속 당시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초등학생 유인과 감금,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 그런데 김 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여죄를 확인한 결과 유사 범행이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7월엔 경기도 시흥, 11월엔 강원도 횡성, 올해 1월엔 경기도 양주, 2월엔 수원, 그리고 강원도 춘천까지 6, 7개월 사이 전국 각 지역에서 같은 방식으로 깨어낸 피해자가 최소 5명. 모두 초등학생, 중학생, 10대 미성년자였고 주로 채팅 앱을 통해 가출을 권하고 유인했습니다. 심리적 유대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각각의 사건이 지역 경찰서에 접수했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 학생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건이 단순 종결 처리되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이유인데 그 와중에 계속 같은 수법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네, 그 혐의가 있어서 송치를 했었습니다. 추가로 이거 말고도 더 있죠. 그 추가되는 혐의에 대해서는 그거는 제가 확인해드리긴 곤란하고요. 김 씨는 과거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성범죄자 신상 공개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기존 혐의 외에 성착취물 제작 소지 등의 혐의를 덧붙여 김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네, 한 산모가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병원에 두고 사라졌는데 며칠 뒤에 다른 여성이 나타나 내 아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인데 경찰은 대리 출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신생아실에 30대 여성 A씨가 나타난 건 지난 13일입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 때문에 먼저 퇴원했다며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간호사는 무언가 꺼림칙했습니다. A씨의 얼굴과 체형이 아이를 낳은 산모 B씨와 다르다고 느낀 겁니다. 미심쩍은 마음에 말을 걸자 A씨는 대답 없이 돌아갔고 의료진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의 출산은 처음부터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출산 전 산부인과 진료 당시부터 A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썼고 출산 후에도 A씨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A씨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잠적한 B씨를 찾아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한 명은 이제
일주일 내에 조사를 이제 휴대폰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피의자도 조사를 하고 해야지 이제 팩트가 나오지. 피의자 진술 내용 뭐 거짓일 수 있잖아요. 경찰은 두 사람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대리 출산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강원도 영월에서 송전탑 자재를 수송하던 민간 헬기 한 대가 야산으로 추락해 60대 기장 등 2명이 숨졌습니다. 애초에 비행 목적이 순찰 관리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송전탑 아래 헬기 잔해가 형체를 알 수 없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추락 사고가 난 건 오전 7시 45분쯤. 송전탑 유지보수를 위한 자재를 운송하다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인근 비닐하우스 CCTV에 추락 당시 굉음이 녹음되기도 했습니다. 헬기는 민가와 불과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추락했습니다. 뒤로 보이는 송전탑 송전선로에 걸려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훼손된 송전선로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헬기 추락으로 인한 화재나 민가 등 2차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 했습니다. 선회를 하다가 꼬리 부분이 그 철탑 바로 옆에 전선 그 부분에 닿으면서 어마어마한 소리와 함께 그냥 갑자기 공중분해가 되더라고요. 사고 헬기에 타고 있던 기장 64살 노모 씨와 송전탑 자재업체 관계자 51살 이모 씨는 안타깝게도 모두 숨졌습니다. 추락 헬기는 1995년 제작된 경남에 있는 민간 항공사 소속 헬기입니다. 원래 강원도와 시군이 산불 헬기로 공동 임차했던 헬기였는데 지난주 회사 측에서 산불 헬기를 다른 헬기로 대체했습니다. 대신 사고 헬기는 송전탑 업체와 계약을 맺고 전선 등 자재를 운송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사고 헬기 비행 계획서에 적힌 비행 목적은 자재 운송이 아닌 순찰 관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임차 헬기로서 이제 계약은 해지됐지만은 민간에서 이렇게 민간인들끼리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불의에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쨌든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요. 경찰과 소방,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목격자 진술과 헬기 잔해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헬기가 송전탑 공사와 화물 운반에 투입된 경위에 대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 관련자 4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북한에서 대통령 퇴진운동 등 반정부 활동을 벌이라는 지령을 받은 뒤 국내 정세 등을 수집해 북측에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에서 창원 간첩단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온 검찰이 한 달 만에 총책 황모 씨 등 관련자 4명을 기소했습니다. 북한 공작원과 해외에서 접선해 국내에서 반정부 투쟁을 벌이라는 지령을 받고 이를 실행에 옮긴 뒤 보고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과거 통일혁명당 사건, 왕재산 사건 등 대남 공작 활동을 주도한 북한 문화교류국이 이들에게 자금과 지령을 내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재보궐선거 이후 보수 정권 집권을 우려한 북한은 이들에게 반보수 투쟁을 지시했습니다. 그 무렵 윤석열 대망론이 떠오르자 극우 보수단체를 사칭해 대망론은 여당이 꾸며낸 술책이라는 괴담을 퍼뜨리라며 구체적인 문구까지 내려보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지난해 6월에는 정부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노동자 대회를 이용해 시위를 벌이라고 지시했고 실제 황 씨 등은 2달 뒤 서울 도심 집회에 참석해 한미동맹 해체 등 구호를 외쳤습니다. 재작년과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엔 지령에 따라 외교 참사라는 카드 뉴스를 만들어 퍼뜨리는 등 반미 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제2의 촛불 국민 대항쟁을 일으키라며 퇴진 요구 운동을 전개하라는 지령도 내려왔습니다. 보수 유튜브 채널이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댓글을 달거나 20, 30대 노조 조합원들을 포섭하라는 타겟형 지령도 내려오는 등 대남 공작 방식도 진화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내에선 사기업 이사회나 재단법인으로 위장하고 북한과 연락할 때는 암호화 프로그램인 스테가노그라피를 이용하는 등 철저한 보안 속에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황 씨 등이 조사를 끝내 거부하면서 북한의 지령을 어떻게 이행했는지는 완전히 밝혀내지 못했지만 재판에 넘기기엔 충분할 정도로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실제로 지령을 이행했는지와 함께 방첩당국에서 넘겨받은 나머지 1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내일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자, 양국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은 하는데요. 결과는 각자 발표를 하고요. 공동 성명은 또 내지 않을 거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보시기에는 아무래도 좀 아쉬운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우리 강제징용 관련돼서도 못마땅해 하시는 국민들도 많다는 것, 그다음에 부정적인 여론도 굉장히 높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성명, 유의미한 어떤 양국 간의 정상에서 같은 메시지가 나오면 이제 가장 좋겠죠. 일본에서도 나머지 물컵 반잔을 채워가지고 한일이 공히 이렇게 서로 양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가장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결국 이제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이후에 한 달이나 정도, 2달 정도 이후에 국제 정세, 특히 이제 한일 관계를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도 당장 다음 달에 그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통일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본 내에서는 가장 큰 어떤 선거라고 해도 될 만큼 큰 선거가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돌아가신 아베 그 신조가 사실은 이 통일교 문제가 엮여 있었고 그 통일교 문제는 대한민국과 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본 여론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시다 총리 일본 정치 국내 정치용으로 사실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뭔가 메시지로서는 이렇다 할 우리가 만족할 만한 메시지 안 날 가능성이 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주시고 사실은 지금 우리 정부의 어떤 외교라고 하는 것이 조금 못마땅하더라도 이후에 그러니까 그 일본의 어떤 국내 정세를 조금 이해를 한다는 입장에서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결과물이 어떨지를 보고 조금 비판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너무 이제 짧은 기간이라서 공동 성명까지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 자, 이런 입장인데요. 자, 그런데 뭐 실무 접촉들도 있었을 텐데요. 자, 내일 이렇게 각자 결과만 발표하는 거는 양국 국민이 다 용인할 수 있는 어떤 입장 정리가 모아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현 정부에서 이 일본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국민의 시각이 안 좋다 보니까 주장했던 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었잖아요. 그런 형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에서 일본에 모든 걸 퍼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국민들은 분노가 커요. 근데 뭐 미래에 대한 어떤 가치지향, 같이 가자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양보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일본이 해야 될 일은 해야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른 거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강제징용에 대해서 인정을 해라 그겁니다. 인정을 하면 뭐를 해야겠습니까? 사과를 해라. 그러니까 진정어린 사과든 어떠든 간에 형식상으로는 사과를 빌어서 하는 방식의 공동성명 정도는 한두 줄이라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공동선언이 없는 한일 정상회담이다. 애시당초 첫 단추가 잘못되니까 이것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엄격히 따지고 보면 1박 2일이든 아니면 6시간을 만나든 그러든 간에 왜 그러는 건 그 전에 이미 실무자들이 만나서 공동성명안은 다 작성해 놓습니다. 발표할 시간만 정해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냥 대한민국이 일본의 지지를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미래지향, 경제, 안보 이런 부분을 얻기 위해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생존자들 계시잖아요. 지금 한국에 생존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원하지 않는데 그들을 또 2023년에 일본에 제물로 바치고 또 경제의 이득을 얻겠다. 이건 국민들께서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이거는 정말 치명적인 결단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게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느냐. 셔틀 외교가 이번에 10여 년 만에 복원되는 만큼 다음을 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좀 기약해도 되지 않겠느냐. 자, 이런 또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론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비판이 제가 이해되지 않는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그 대한민국 정서라고 생각하는 것, 그다음에 대한민국 역사를 돌아봤을 때 민주당의 비판이 뭐 그렇게 납득될 수 있을 만큼 들리긴 하지만은 네. 그렇다 그런다 그러면 과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얼만큼 그 관계 복원을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그럼 지금보다 더 나은 조치를 과연 그럼 민주당은 해왔느냐, 아니면 더 나은 대안들을 제시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민주당 역시도 그에 대해서 이렇다 할 얘기를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어떤 역사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 정말 잘 알고 있고, 전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수사학적이라도 일본에 대한 과거사 문제를 조금 더 짚어줬으면 가장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결국에 외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런 감정적인 내용, 역사적인 내용만 가지고 계속 간다 그러면 정말 실리를 챙겨야 될 때 못 챙길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강제징용 문제를 대의변제를 하는 방식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결정했을 때 여론이 악화될 거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는 매듭을 풀어야 된다는 정치적 결단을 한 것이고, 그것이 설령 많은 비판이 있더라도 결국 대한민국의 이익이라는 면, 또 외교적 실리라는 면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진행을 했던 것이죠. 저는 그런 방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 하루 앞두고 일본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3자 변제 방식은 내가 그 출마 전부터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국민을 설득해서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방안을 검토하겠다.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야 시각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이제 저는 다른 말씀을 안 드리고 싶어요. 양금덕 할머니, 강제징용 피해자셨던 양금덕 할머니 이야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요, 일본 대통령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중요한 것은 제3자 변제에 대해서 정말 동의를 했다면 이거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가질 수 있는 역사 인식인가? 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아쉬워요. 제3자 변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미쓰비시랑 인천제철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해야 된다고 결정을 했잖아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대법원의 판결은 3자 변제를 하더라도 그들까지 미쓰비시나 인천제철까지 들어와서 어떤 3자의 어떤 위치, 재단 같은 데서 피해 보상을 하는 거, 그런 방식은 맞을 수 있죠. 근데 지금 현재는 뭐냐면 일본은 강제징용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먼저 해결해 놓고 차근차근 미래지향적인 어떤 한일 관계를 가는 게 맞지, 이거를 무슨 단칼에 자르듯이 모든 걸 다 퍼주고 그다음에 그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에 완전히 휴지 조각처럼 구겨서 가서 지금 뭘 얻겠다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3자 변제 부분도 뭐 김종인 전 그 국민의 비대위원장도 비판하셨는데,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렇게 간다는 것은 뭔가 그 이면에 한일 관계 이상의 한미일 무슨 어떤 그런 함의가 있을 거는 같은데요. 지금 현재 한일 관계는 상당히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어떤 외교가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자, 지금 피해자 세 분이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요. 이 정상회담 이후에도 이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어떤 설득, 이해 작업은 계속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피해자분들께서 원하는 방식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축입니다. 하나는 배상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직접적인 배상을 하기를 원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는 사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사실은 이 피해자분들의 어떤 마음을 좀 저희가 보듬을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이제 국가 입장에서도 일본이 쉽게 사죄도 해주고 배상도 해주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근데 이제 국제법적으로 찾아보더라도 이런 소위 말하는 전범 기업들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배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의 기업 같은 BMW라든지 벤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굉장히 그 유럽 사람들 많이 그 노동력 착취를 해가면서 커왔던 기업인데, 이게 어떤 재단을 설립을 해서 거기에 기금을 넣고 그 기금을 통해서 어떤 보상 배상을 이루어지는 방식이었지, 직접적인 배상은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악화되는 한일 관계는 어떻게든 매듭을 쳐야 되고 지금 피해자분들 역시도 우리가 사죄를 분명히 받아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이 정도의 성이라도 저희가 좀 표시를 하면 좋겠다 정도의 어떤 궁여지책이었던 것이 저희도 여당 입장에서도 이것이 정말 전 국민이 다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훌륭한 외교였다 이렇게 말하기는 당연히 어려운 일입니다. 역사적이라는 맥락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외교적 실리 결국 우리가 일본을 통해서 지금의 이 협상을 좀 못마땅하지만 이번에 이 협상을 통해서 추후에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을 얻어오는가를 보고 조금 더 나무라시는 것도 조금 기다려주시는 것도 좀 부탁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조금 기다려본 뒤에 좀 평가를 하자. 예. 그리고 팩트만 좀 잠깐 확인을 하면 유례적으로 이 일본 강제징용 부분에 있어서 일본이 사과한 적이 없다? 배상한 적이 없다? 안 그렇습니다. 일본이 2차 대전 이후에 강제징용에 대해서 미국이 2016년도에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중국에 사과를 하고 배상까지도 합니다. 1인당 1,800만 원씩. 그런데 중국에서 거부를 합니다. 이런 돈 안 받겠다. 우리는 그걸 받을 수 없다. 근데 왜 미국과 중국에는 사과하는 일본이 유독 대한민국에는 사과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최소한 강제징용을 인정해라. 그리고 대부분 지금 피해자들은 배상보다는 사죄를 원한다. 그 90 먹은 노인분들께서 그 배상 받아서 어디다가 큰 영광을 누리겠다고 하겠습니까? 사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는 고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너무나 역사인식이 너무 낮다라는 점에서는 좀 일본의 사과를 적극적으로 좀 가서 좀 요청하시면 좋겠어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는 그렇게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요청한다고 이번에 사과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못마땅한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제가 사례는 일본의 사례가 아니라 또 다른 전범 기업들, 이제 유럽의 사례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마 이제 일본은 그런 주장을 할 겁니다. 뭐 1965년에 우리 한일 협정이 있었고 그 당시에 충분히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일본의 입장인 것이고 당시에는 강제징용이 합법이었다. 이제 이 정도의 변명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께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국민들 입장에서 그게 납득하기 분명히 어렵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배상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항상 어떤 기금을 통해서 피해자분들께 배상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었지 직접적인 배상은 여하튼 없었던 그런 일들이 제가 분명히 저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죄는 저는 분명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이제 역사라는 면, 조선반도를 강제로 침탈했다는 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외교적으로 양보를 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추후에 반드시 일본의 사죄를 우리가 얻어낼 필요는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근데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만한 해결책을 이제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지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외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효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린다기보다는 결국 이제 타이밍의 문제고 한일 관계가 얼마큼 우호적으로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또 얼마든지 태도는 바뀔 수 있고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대법원의 판결과 조금 다른 정부의 결정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보면 좀 안 맞다 하더라도 외교라는 큰 차원에서 보면 정치라는 큰 차원에서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만큼 구상권이라는 문제도 우리가 결국 한일 관계가 어느 정도 우호적으로 바뀐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들이 생긴다. 외교적으로도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이 생긴다 그러면 얼마든지 저는 더 좋은 방식으로 진척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정부의 배상 해법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옵니다만 앞서 이제 말씀해주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과연 그 정상회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데 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본인 스스로도 대법원 판결을 갖다가 무시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뭐 더 이상 우리한테 일본 사람들이 요구 사항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보면은. 외교부 장관이 우리가 이제 물컵의 절반은 채웠으니 일본이 나머지를 채울 때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본이 별로 채워줄 게 별로 없어요. 일본이 사실은 대통령이 방문하면 형식적인 예우는 대단히 잘해줄 거예요. 그러나 뭐 실질적으로 뭐 일본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별다른 게 없어요. 네. 대통령 스스로 대법원 판결을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사항이 없어졌다. 자, 일본이 채워줄 부분이 별로 없다. 상당히 좀 비관적으로. 뭐 아무래도 좀
비판을 세게 하신 것 같아요, 김정일 위원장께서. 네. 예. 근데 이번 그 외교 협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분히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감정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대한민국의 요구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을 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돈만 1965년 한참 전에 벌써 한 몇십 년 전에 지냈던 그 배상한 돈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는 없는 거니까 김정일 위원장께서도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얻어야 될 것은 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북중러가 서로 공조를 단단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한미일 동맹이 더 강화돼야 된다라는 데에서는 이견이 없을 거거든요. 그리고 한미 동맹이 굳건하고 그다음에 그 미일 동맹도 굳건하지만 결국 한미일은 공조 형태로서 약간 조금 빠져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한미 동맹이라는 것도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를 통해서 보다 완벽하게 군사적으로 온전해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북중러의 위협이 훨씬 더 강해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핵 위험이 훨씬 더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결국 일본과 군사 동맹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협력을 좀 더 긴밀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나중에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을 저는 이번에는 그래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야당은 조공 외교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결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민주당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도 했죠. 네. 이런 겁니다. 외교라는 부분들 뭐 정치 영역도 그렇지만 외교는 주도권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앗긴 것은 되찾아올 수 있지만 내준 거는요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오랫동안 세계 국제 정세라든지 정치 외교를 해왔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식견에서 저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면접으로 받아버렸어요. 대한민국 스스로가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을 부인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의 버티고 있던 축이었습니다. 일본 당신네들이 일제강제징용을 했어. 그러니까 그 징용을 했던 전범 기업들이 정당한 배상을 해라고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대법원의 판결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일본은 어떻겠습니까? 야, 이거 기회다. 무슨 사과를 하겠습니까? 그동안 대법원 판결이 버텨왔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소미아까지 해지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한일 외교다라고 봤을 때는 국민들 거의 대다수가요. 속이 터집니다. 이런 분들을 봤을 때 속이 터지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가 뭐 미래지향, 뭐 한미일, 북중러 이런 여러 가지 국제정세가 좋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이분론적으로 가는 게 외교인지 이게 우리 국익에 맞는지 아니면 북중러도 달래가고 미일, 한 이 부분도 같이 달래가면서 우리 국익, 대한민국의 국익 자체 자존심도 지켜가면서 국익도 지켜가는 그런 방식의 외교는 할 수 없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크다는 소리들을 계속 하는 거고요. 적용해고요. 이거는 저희도 주장하지만 국민들 정말 지금 자존심 상해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야당이 물론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또 제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통령 출국 직전에 너무 거친 표현으로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민주당 쪽 패널 분이 나오셔서 한 지적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심지어 제가 사는 이제 도봉구 지역구에 가게 되면 대통령을 이완용으로 비유하는 현수막들이 좀 걸려 있습니다. 비단 저희 도봉구뿐만이 아니라 뭐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에 민주당 현수막이 이렇게 걸어져 있는데 민주당이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당연히 이제 국민 정서를 고려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여론도 악화돼 있는 사실을 저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사실 이번 어떤 외교 협상에 나선 윤 대통령을 향해서 나라를 팔았던 이완용과 비교를 하는 것은 저는 민주당이 정치적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외교적 성과물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준비가 있었는지 민주당 입장에는 야당이니까 낱낱이 밝히고 비판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어떤 정치적인 수사로서 매국노로서 대통령을 비유하는 것은 저는 정치적으로도 좀 한참 넘어간 일이다. 너무 과도한 비판이다. 가지고 와서 외교 협상물을 가지고 와서 비판해도 늦지 않을 때 미리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그렇게 비난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께 보시기에도 납득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은 전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정상회담이 있고요. 공동 성명은 없지만 각자 결과를 발표하니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는지 내일 저희가 이 시간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국회 내부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첫 회동을 했죠. 김 대표가 당선된 지 일주일 만인데요. 분위기 어땠을까요? 직접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주 찾아뵙고 또 시간 되면 찾아오시기도 하면서 뭐 격주 단위로 한 번씩 만나든지 또 식사를 해도 좋고 어느 형태로 아주 다양한 형태로 공개 비공개 형태로 협의의 대화 채널을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선 때 여야의 이 후보들이 공통되게 국민께 약속드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통공약 추진단을 좀 구성해서 정책 협의회도 좀 만들고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야 간 우리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좀 구성해서 함께 논의해보자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네. 자, 김기현 대표는 뭐 격주로 만나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대선 공통 공약 추진단을 구성하자 이런 제안도 했는데 오늘 첫 상견례인데요. 뭐 이 정도면 괜찮습니까? 그렇죠. 생각보다는 화기애애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대선 국면에 이재명 대표께서 김기현 원내대표를 향해 아주 좀 심한 말들을 좀 많이 하셨잖아요. 위리 안치를 한다, 봉고파직을 한다 이렇게 사실 굉장히 거친 표현들을 많이 쓰셔가지고. 혹시 좀 냉랭한 기운이 돌지 않을까. 게다가 지금 또 이재명 대표는 이런저런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통령과 여당을 아주 날석에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저도 약간 조마조마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좋은 이야기들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본인도 후보였던 시절에 내세웠던 공약들을 같이 맞춰가자고 하는 거였고요. 김기현 대표 역시도 자주 만나자라는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좀 하면서 저는 그래도 조금 더 협치의 물꼬는 트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하는 그 3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의회 협조가 없으면 일어나기가 좀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가 여당의 대표로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지도부랑 이렇게 상견례를 하는 자리가 훈훈했던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굉장히 환영한다. 자, 서영주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오늘 두 분의 비공개 회동 시간만 빼면 17분 정도였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뭐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좀 늦은 감이 있죠. 따져 보면은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의회주의, 그다음에 여당과 협치 소통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근데 10개월이 지나도록 야당과 만나거나 야당 인사들과 뭐 만찬하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오로지 검찰 수사밖에 없었는데 10개월이 지나서 처음으로 김기현 대표가 취임하고 물론 국민의힘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취임한 이후에 여야가 만나는 모습, 저런 게 국민이 바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뒤에서 좀 험한 말 할 수 있는 게 정치 영역이에요. 그거는 정치적인 수사하고 정쟁일 수 있지만 일해야죠. 여야는 일하라고 만들어 놓은 여야입니다. 일꾼들이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죠. 만나서 너는 이거 잘하지? 나는 이거 잘해. 근데 내가 하는 걸 네가 좀 도와주면 좋겠어. 너도 나를 좀 도와줘. 이렇게 하는 것들은 국민에서 일하는 여야의 정치인들의 역할이고 책무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동안 안 했다는 것들이 국민들한테 실망을 줬겠죠. 그래서 저는 이 만남을 시작으로 해서 좀 자주 만나서 좀 생산적인 일들이 여의도에서 생겨나고요. 그리고 용산에서도 이런 어떤 일하는 국회, 여야가 만나서 협치하는 이런 부분을 좀 받아들여서 대통령도 좀 야당 대표 만나고 그다음에 야당 인사도 만나고 하는 그런 좀 품이 넓은 그런 협치하는 정치를 그리고 국정 운영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을 계기로 좀 정말 협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국민들도 이런 바람 가지고 계실 텐데요. 자, 김기현 대표는 오후에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더라고요.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 관련해서 아주 잘한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놓았고 잡음 없는 공천을 하면 총선 승리한다. 이런 조언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제 기억에 그 국민의힘 전신정당,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서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가졌을 때는 18대 국회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중에 이뤘던 첫 번째 총선이었거든요. 아마 결국 총선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김기현 호가 띄워졌던 만큼 김기현 대표 역시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총선 승리의 어떤 방식이라 될까요? 뭐 해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봤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편가르기 하지 말라, 잡음 없는 공천하지 말라. 이 얘기는 결국 개파 싸움 하지 말라는 얘기처럼 저는 이해했거든요.
국민의힘 전신정당이 가장 계파 싸움이 심했을 때가 바로 친이 친박 나눴을 때 그때였고 그 또 친이의 어떤 핵심 수장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이런 과거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총선을 앞두고 있는 김기현 후보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당내 분란을 좀 없애고 지금 뭐 이준석계다, 비윤계다, 뭐 반윤계다 해서 여러 말하자면 계파들이 양상을 좀 띠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하나같이 모여가지고 결국 보수 정당의 승리를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의 승리를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메시지를 전했을 것으로 저는 짐작이 됩니다. 네, 이준석계까지 다 통합이 되는 총선 전에 가능할까요? 그거는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근데 아마 지금 그 지도부에서도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리고 이준석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분분한 상황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야기는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석계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어느 정도 그 공간을 좀 열어준다 그러면 스스로가 어떤 이 당원들의 이 투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본인 스스로 성찰한다 그러면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태도로서 조금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총선 앞두고는 다 같이 힘을 합쳐야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변함이 없고 아마 지도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면 김기현 대표가 당 대표의 그 선거에서 경쟁을 했던 후보들도 만나고 계속 연포탕 행보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연포탕에 정작 낙지가 없다 이런 지적들이 꽤 지금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말은 연대포용 탕평에 조금 뭔가 부족한 면이 있다, 좀 핵심이 빠져 있는 것 같다라는 왜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처럼 들리는데요. 어떤 지점이 특히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주요 인선에서 누가 봐도 친윤 인사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이 요직에 아마 분포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그러나 이제 좀 그 면면들도 잘 들여다보게 되면 최근에 그 나경원 전 대표를 같이 이제 수행했던 그런 분들이 또 대변인단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당직 곳곳에서 이렇게 그전에 같이 화합했던 분들 좀 들어가긴 했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임명 안 된 당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총선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TF들이 뜰 거고요. 굉장히 많은 위원회들이 뜰 거고 그 위원회들이 각각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 위원회 과정에서 결국 안철수 후보를 도왔던 분들, 그다음에 황교안 후보를 도왔던 분들, 그다음에 천하람 후보를 도왔던 분들이 같이 좀 녹아들 수 있게끔 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고 이제 김기현 후보가 뜬 지 이제 막 일주일이 됐습니다. 아마 그래서 조금 기다려보고 아마 추가적인 인선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지를 보면 연포탕에 낙지도 들어갔구나라고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재명 대표도 요즘에 바쁘십니다. 요즘에 뭐 개별 의원들과 뭐 번개 모임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더 좋은 미래 간담회가 있었는데 여기에도 참석을 했어요. 굉장히 요즘에 소통 행보를 강화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번에 그 체포동의안 본회의 이후에 조금 이변의 결과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표께서 내가 좀 여러 가지로 좀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구나,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행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딱히 이 당대표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연포탕 얘기를 하셨지만 김기현 대표께서 말하자면은 각 정당에서 대표들은요, 다른 소리도 같이 껴안고 가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지도자, 리더십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본회의 표결이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게 인간적인 선함이 있다 하더라도 대표로서 뭔가 다른 소리들을 계속 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내 편 얘기만 계속 들으면 이게 당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정당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더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은 많이 만나야죠. 그래서 이쪽에도 가서 모임에 참석하고 저쪽에서도 만나고 또 다른 목소리 하는 분들을 소그룹으로 해서 계속 얘기를 듣고 설득하고 또 얘기를 듣고 입장을 말하면서 뭔가 신뢰를 쌓아가는 거. 그게 당대표의 어떤 입장인데 여기에서 좀 하나 덧붙이면 아까 그 김기현 대표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잘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여야 협치하는 거 좋은데 연포탕 얘기는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인선 자체가 낚시 대신에 윤심과 윤핵관이 들어간 윤포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그 부분은 끝내시고 그냥 김기현 대표가 정말 용산과 정확하게 거리를 두고 자율적인 당대표로서 집권여당의 당대표로서 자율성을 가지고 정말 여야 협치와 여의도의 생산적인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좀 리더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나는 좀 말씀드리고 원래 싶어요. 진짜 연포탕에도 가장 중요한 낙지는 맨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낙지는 원래 맨 마지막에 들어가니까.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갔는데 국민의힘에 대한 조언을 다시 한번 해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더 좋은 미래 간담회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당 내홍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들도 좀 거론됐을까요? 강훈식 의원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에게 더 많은 신뢰를 받기 위해서 소통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데 같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새로운 당의 모습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를 위해서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는 전달했고 대표의 결단을 요청드렸습니다. 임명직 지도부는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무직, 임명직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대표가 판단할 몫이라고 봅니다. 이게 언제까지 기한이거나 이런 건 있을까요? 그런 기한을 나누진 않았습니다만 현재 당의 상황들은 조금 더 혁신된 모습, 변화하는 모습을 빨리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방향의 이야기만 있었습니다. 강훈식 의원 이야기 듣고 오셨는데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전달했고 대표의 결단을 요청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더 미래는 당내에서 의원들이 가장 많은 모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 요구를 받아들여서 인적 쇄신을 한다면 어느 정도 그 범위 수준에서 이루어질까요? 그 예상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지도부에서 그런 인적 쇄신의 소리들을 듣고는 있지요. 듣고는 있는데 지금 의견들을 주는 것이고 더 미래는 이제 개파는 아니고 연구 모임입니다. 네. 그래서 연구 모임 중에서 당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당이 직면한 위기들은 이런 해법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인적 쇄신 같다라는 말을 한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인적 쇄신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비슷합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윤핵관 중심의 어떤 그런 부분들로 가면은 당이 건강하지 못하니 우리도 어떤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한 많은 친명계 중심의 어떤 그 의원들로 구성되는 당이 과연 건강하게 갈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요직보다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좀 다양한 군에서 좀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차원인데 네. 제가 무슨 이거를 딱 찍어서 누가 어떻게 되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리더들 가운데 얘기를 또 아예 안 들어주는 리더가 있고 얘기는 잘 들어주는 리더가 있고요. 이 얘기를 잘 듣고 반영까지 해주는 리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어디까지 와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은 아까 말씀한 대로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재명 대표 스타일이요. 일단은 결정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좀 고심을 많이 하는 스타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를 많이 듣고 회의를 할 때도 10명이 회의를 한다. 그러면 주로 몇 명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걸 못 봅니다. 다 10명한테 다 이야기를 시킵니다. 이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회의 찬 사람들이 좀 곤란하긴 한데 많은 얘기를 다 들은 뒤에 본인이 결단을 하면 예전에 지자체장 시절에도 좀 밀어붙이는 스타일이 있지만 결단을 하면 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어떤 본인이 이 의원님들, 이 개파들의 반대 목소리라든지 어떤 대안에 대해서는 행동에 나서는 그 마지막 유형의 리더라고 보심이 옳지 않을까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질서 있는 퇴진론 이 얘기가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일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이 퇴진 거론하는 거는 윤석열 검사 정권에 동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한편에서 나오고 한편에서는 상당히 일리 있는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다 이런 얘기도 동시에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제 앞서서는 그냥 단순한 공부 모임이라고 하셨지만은 그 의회에서 공부 모임에서 공부하는 경우를 제가 못 봤습니다. 대부분 다 이런 정치적인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도모하는 자리로 늘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까? 다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늘 개파의 어떤 핵심 명분이 사실 이런 공부 모임 이런 것들이었고요. 과거에 이제 민들레도 그런 비판 민주당에 똑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윤핵관 모임 아니냐. 그래서 당시에 계셨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거 공부 모임이다 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거든요. 이제 그런 마찬가지로 강훈식 의원이 있는 저 모임 역시도 저는 사실상 어떤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결정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해도 저는 충분히 해석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질서 있는 퇴진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결국 사퇴라는 이야기인 건데요. 지금 이 사퇴론이 나오는
이 배경에 실제로 비명계가 아닌 의원들 사이에서도 특히 이제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 사이에서는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최고위원인 고민정 의원 역시도 이재명 대표의 거취 이야기를 뭐 올해 뭐 추석 전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 의원 중심으로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이번 총선 못 치른다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은 실제로는 질서 있는 퇴진이지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저는 정황이라고 이해가 충분히 되고 있고요. 네. 기타 어떤 다른 인선들을 바꾼다고 해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뼈가 부러졌는데 파스를 아무리 많이 붙인다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향한 여러 가지 리더십 위기는 예를 들면 뭐 의전이 실수가 돼서 의전 비서를 교체한다든지 정책에 좀 미스가 있어서 뭐 정책 위의장을 바꾼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순수하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 때문이기 때문에 그 주변 인선들이 바뀐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굉장히 멋진 말 안에는 이재명 대표 나가시라라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나저나 이재명 대표가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어제도 좀 자제해달라 당부를 했고요. 오늘도 SNS에 글을 남겨서 내부 공격이 최대 리스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강성 지지층 오늘 뭐 비명계 의원 규탄 시위를 했는데 이번에 또 1톤 트럭까지 동원이 됐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몇 번을 얘기해야 그게 좀 강성 지지층들이 말을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성 지지층들의 어떤 뭐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는 시각마다 다르니까 좀 성격이 급한 사람들도 있어요. 화를 못 참는 분들도 있잖아요. 차분한 분들도 있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는 지금 국민들의 시선, 중도층의 시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우리 말하자면 지지층 중에 좀 이렇게 조용히 관망하면서 지켜보는 지지층에 대한 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국민으로 제가 대신 얘기하면 국민들은요 분열하는 거 싫어합니다. 어느 당이든 간에요. 분열보다는 똘똘 뭉쳐서 뭔가 하나의 힘으로 단일대우로 가는 걸 좋아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성 지지층들이 계속해서 한두 번은 할 수 있는데 지금 계속 뭔가 끝을 보겠다는 식으로 하게 되면 당이 지금 뭔가 여러 가지로 내부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듣고 성장통을 겪으면서 그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저런 부분들은 너무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는 저기가 그분들이 좀 이 말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효과를 볼 때까지 계속해서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좀 저도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에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 민주당을 위하고 이재명 대표를 위한다면 강성 지지층, 개딸이라고 뭐 지칭할 수 있죠. 그분들께서는 좀 이재명 대표를 위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말을 듣고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민주당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자제해달라 이 정도 의견에는 문자 안 보내십니까? 저는 별로 유명하지 않아서 문자를 안 보내더라고요. 네, 받아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예, 오늘 개혁의 딸 중 한 명이 라디오 인터뷰도 했는데 수박 표현 자제하려고 하지만 수박 의원들이 수박처럼 얘기한다 뭐 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비단 이 강성 지지층 때문에 있는 논란들 뭐 여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늘 이제 팬덤 정치 때문에 각 정당이 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 강성 팬덤들은 그러니까 요즘 말로 그냥 답정너죠. 그러니까 답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팬덤이 원하는 바를 정치인들을 통해서 관철시키려고 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정치인들의 책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강성 팬덤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성남시장부터 이른바 손가역이라고 불리는 손가락 혁명단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사실 이재명 대표의 강한 지지층으로서 당대표가 되는 데까지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가 되는 데까지 크게 일조했었던 것이거든요. 그 당시 이재명 대표가 이런 팬덤 정치에 대한 우려라든지 아니면 자제 요청들 이런 것들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난 대선 때도 우리 안에 수박 기득권자라는 표현을 쓴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호랑이 등에 탔다가 이제는 호랑이 등에 내려오게 되니까 호랑이한테 잡혀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당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향한 어떤 소위 개딸들이라고 불리는 만큼의 강성 팬덤, 특히 당을 좌지우지할 만큼의 강성 팬덤은 아직까지 여당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호랑이 등에 내려오기 전까지 여당 내에서도 어떤 팬덤과의 적절한 거리두기, 그다음에 특히 이제 뭐 유튜버들 이런 특히 이제 그 무분별한 낭설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유튜버들과도 단호하게 결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리를 두는 노력을 좀 꾸준히 해야 된다. 물론입니다. 각 당국도. 예. 자, 정치권 직접 뉴스는 아닌데 오늘 너무 많은 관심을 받은 뉴스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 주제를 좀 다뤄볼 텐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모 씨가 일가 전체를 비난하는 글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일부분 직접 듣고 오시죠.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이자 전재용 씨의 아들입니다. 전 제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저희의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입니다. 현재 전재용 씨는 미국 시민권을 따르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서류 조작을 해서 자신이 범죄자가 아니라고 서류 조작을 해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으려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미국에 와서 어디에라도 숨겨져 있는 비자금을 사용해서 겉으로는 선한 척하고 뒤에 가서는 계속 악마의 짓을 못하도록 여러분이 꼭 도와주세요. 할아버지는 학살자, 가족들은 검은 돈으로 초호화 생활을 한다. 이 밖에도 연희동 자택금고에 엄청난 비자금이 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야말로 손자의 폭탄 선언인데요. 신빙성 뒤로하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빙성에 대해서만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족사에 대해서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결국 가족 간의 어떤 갈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팩트만 좀 보면 세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고 전두환 씨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학살자라고 이제 지칭을 손자가 직접 하잖아요. 예. 그거는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는데 본인 스스로는 사죄 안 하고 돌아가셨으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죄값을 받는다고 단체들은 얘기를 하죠. 5.18 단체는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비자금 부분입니다. 네. 생전에 전두환 씨가 29만 원밖에 없다 하면서 추징금을 안 냈죠. 지금 세금과 내야 될 추징금이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예. 근데 그걸 안 내고 있는데 그 아들인 전재용 씨가 정말 그 외국의 와이너리 수천억에 달하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비자금이 아니고 뭐겠냐라는 측면에서는 이건 조사가 필요하다. 예. 그러면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방치한 게 아니었냐. 그래서 이것도 그냥 외부인 말하자면 사돈이 8촌이 아니라 직접 직계 손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예. 그리고 전재용 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냥 반박을 하지 못하고 네. 예를 들면 차남 전재용 씨 아들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말하자면 정신이 이상이다라는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좀 조사 그리고 이 정부에서 좀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따지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비자금이 있었는지 예. 그리고 비자금이 있었다면 추징금도 추징하고요. 그 비자금에 대해서 단죄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네.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면은 이분이 얘기한 게 이제 마약 혐의인데 그분들은 보니까 이제 주변에 있던 분들이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이 분께서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서류까지 보여주고 얼굴까지 보여주고 예. 정말 구체적으로 얘기한 걸 보면 이순자 씨로 추정되는 분이 집 안에서 골프 치는 모습도 그거는 그 이순자 씨 측 변호사께서 얘기는 했습니다. 그거는 그 이순자 씨가 밖에 돌아다니기 힘드니까 그 집 지하에다가 전재용 씨가 본인 돈을 들여서 해줬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지금 손자가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에 가깝다라고 봄이 마땅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 사람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그냥 정신 이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좀 그렇고 사실관계 확인이 바로 필요하다. 들어가야 되지 않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호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의혹의 시선은 있지만 또 이제 구체적 물증도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자, 오늘 학자금 지원 같은 경우는 연희동 아주머니를 통해서 받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앞으로 이런 증언들이 구체적 물증이 돼서 수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진보 정부였을 때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지면서 사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추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계속 이슈화를 했었고 실제로 그런 노력들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이런 폭로를 통해서 조금 더 공론화가 되었으니까 조금 더 전 살펴봐야 될 부분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편으로 이제 가족사이기 때문에 제가 뭐 함부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 이제 인터뷰하신 저 손자 전모 씨께서 그러니까 그 전재용 씨가 그래도 아버지인데 이제 전재용 씨라는 표현을 좀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굉장히 낯설고 일단은 굉장히 강한 원한이 있는가 보다 정도로 유추를 하고 지금 이 폭로하신 분의 어떤 말의 신빙성을 이렇게 가늠해보는 상황인데, 그걸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뭐 검찰 수사가 들어간다든지 경찰 수사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그 진술의 어떤 신빙성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뭐 필요하다면 저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아들인데 이렇게까지 아버지 포함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일가 친척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폭로를 해나갈 수 있을까? 이 부분 많은 분들이 좀 의혹이었을 텐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좀 아들이 아프다.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치료가 다 됐다. 본인은 그 진료 기록까지 또 공개를 했어요. 제가 영상을 다 좀 봤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취재를 좀 해보니까 쭉 다 보셨군요.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전모 씨라는 손자분이 전재용 씨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 이제 영상에 나옵니다. 본인의 가족사를 얘기합니다. 본인 입으로. 그래서 본인 어머니를 버리고 새롭게 새로운 지금 현재의 새어머니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상처 이런 부분들이 또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한번 여러 가지 우울증을 앓으면서 자살한 경로가 있는데 그 뒤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킵니다. 근데 그 뒤로 가족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이 아들에 대해서 찾아보질 않습니다. 좀 소홀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 전모 씨에게 상처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 씨라는 표현도 쓰고 객관화를 시키는 거죠. 나는 이 사람들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일단은 그냥 이게 말이 돼? 아버지나 가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불행한 가족사 속에서 이 친구가 살기 위한 하나의 본인의 속죄 아니면 그 본인의 아버지에 대한 여러 가지의 원망들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의 큰 뭐 결단이나 용기일 수도 있다라는 뭐 어떤 댓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가족사는 가족사대로 인정을 하고 지금 이 순간에 얘기하는 부분들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5.18 단체 측에서는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후손들이 어떤 식으로든 죄값을 치르게 돼 있다. 이제라도 추징금 제대로 환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자, 일단은 뭐 아들 전모 씨 주장입니다만은 앞으로 파장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각계 시민사회단체의 정부 규탄과 전국 대학생 시국선언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내놓은 일제강제동원 해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또 무엇을 내어줄지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는 전쟁 범죄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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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하루 앞둔 1587번째 수요 집회 분위기는 이전과는 좀 달랐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해법안을 규탄하기 위한 목소리가 집중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이들은 정부 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의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해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치욕을 안기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비슷한 시각 시민사회단체는 현 정부가 일본 정부의 책임을 덜어주는 제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인권 문제를 채권 문제로 전락시켰다고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강제동원의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죄 그리고 사죄의 정부로서의 배상을 실현한 것이 한국과 일본이 공유해야 하는 보편적 가치라는 점을 밝히고 일본에게 사죄와 배상을 당당히 요구하라. 역사 관련 49개 단체가 모인 역사학계도 성명을 내고 후대에 괴롭고 부끄러운 현실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정부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화여대를 포함한 전국 18개 대학교에서도 시국선언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동의조차 구하지 않고 정부가 해법안을 발표한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에 또 무엇을 내어줄지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일본 정부와 과거사 문제를 졸속적으로 합의하고 군사협력을 공고히 한다면 자국민의 안전이 지켜지기는커녕 전쟁 비기는 고조되고 평화는 위협받게 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윤 대통령 방일 기간에도 반대 행동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재외문화원장 등을 만나 여러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 대표 K컬처 영업사원이라고 격려했습니다. 김 여사는 오늘 재외문화원장 등과 오찬을 함께하며 우리 문화는 다양성과 창의성, 독창성으로 세계 최고 반열에 올라섰다면서 이는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국가 가교 역할을 하는 여러분 덕분이라고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선지 문화를 동경하던 나라에서 이제 우리 문화가 동경과 관심을 받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빛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군이 한미연합연습과 연계해서 주야간 지속 출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공군의 주요 전투 비행부대에서 무장을 장착한 전투기가 36시간 연속 출격해 빈틈없이 우리 영공을 지켰는데요. 그 현장에 한윤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KF-16 전투기가 푸른 화염을 내뿜으며 재빠르게 이륙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전시 상황을 가정해 야간 출격에 나선 겁니다. 오늘 임무는 SAN 공대지 야간 공대지 폭격 임무가 되겠고 한미 연합연습과 연계한 주야간 지속 출격 훈련으로 훈련이 진행된 36시간 내내 최대한의 무장을 장착한 전투기가 1초의 빈틈없이 우리 영공을 지켰습니다.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 전투기입니다. 다른 전투기가 작전을 마치고 복귀하면 이렇게 지상에서 대기하던 전투기가 곧바로 이륙해 쉴 틈 없이 출격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출격 준비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무장을 신속 정확하게 장착하는 훈련과 충분한 탄약을 적시에 보급하는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적 도발에 대해 완벽한 작전 및 결전 태세를 확립하고 유사시 지속 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정비사들은 이번 훈련이 실전적으로 진행되어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군은 앞으로도 강인하고 실전적인 훈련을 지속해 영공 방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윤입니다. 고 전두환 씨 손자가 자신의 SNS에서 현역 장교들을 범죄자로 지목한 것과 관련해 군 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전 씨의 손자가 범죄 의혹을 제기한 장교들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즉 내사 이전 단계인 사실 확인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아직은 한 개인의 일방적 주장인 만큼 이들 장교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여파로 각종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서 신용대출 등 은행권 대출 금리가 눈에 띄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동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도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서 대출 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이어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최근 꿈틀거리던 대출 금리가 다시 하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금융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에 연동되는 대출 금리가 같이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금융채 5년물과 연동되는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상승 곡선을 그리더니 일주일 만에 상하단 모두 0.3%포인트가량 내려왔습니다. 금융채 6개월물을 지표로 하는 신용대출 금리도 하락 추세입니다. 이처럼 대출 금리가 내려가는 데에는 미국 실리콘밸리뱅크 파산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 벌어진 데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미룰 거란 기대가 커지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도 커지면서 국채금리와 금융채금리가 모두 떨어진 겁니다. 필요하면 금리 인상 속도 높일 준비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태가 터졌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빅스텝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베이비 스텝 아니면 이제 동결이라는 얘기가. 여기에 변동형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코픽스까지 하락했습니다. 최근 2달 연속 내려왔던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달보다 0.29%포인트 내린 3.53%로 집계됐습니다. 은행 예금금리가 낮아진 영향 등이 반영됐습니다. 지난달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시중은행 전반적으로도 수신상품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됐기 때문에 코픽스 금리도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은행들은 곧바로 최대 코픽스 하락폭만큼 대출금리를 내릴 예정입니다. 은행권 돈잔치 논란에서 시작된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움직임은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TF를 출범한 뒤 매주 실무작업반을 가동하며 예대금리차 공시 강화와 대환대출 플랫폼 개시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나가고 은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확보함으로써 시장 상황에 더해 당국 압박까지 거세지는 만큼 은행권 대출금리는 당분간 안정된 움직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실리콘밸리 뱅크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특화된 은행으로 우리 금융당국도 주목하던 곳이었습니다. 이 은행권 과점을 해소할 방안으로 도입이 논의되고 있었는데 성공 모델의 갑작스러운 파산에 신중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5대 시중은행의 과점 해소 방안을 찾으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직후 꾸려진 은행권 개선 TF. 지난 3일 1차 실무작업 회의에선 세부 인가와 특화은행 도입을 논의 대상에 올렸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고위험 벤처기업을 상대로 특화된 실리콘밸리 뱅크가 거론됐습니다. 소상공인이나 벤처기업 맞춤형 금융이 가능해 기존 은행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특화은행이 정책과제로 추진되던 지난 2018년에도 실리콘밸리 뱅크는 단골 성공 모델로 등장하곤 했습니다. 벤처 스타트업들에게 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해주면서 커가는 특화된 은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한 2, 3년 전만 해도 저 실리콘밸리 뱅크를 굉장히 추앙하고 칭송했습니다. 다만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문제가 단점으로 지적됐습니다. 특정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야 해 더 높은 수준의 자본 적정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 벤처업계 자금난이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까지 이어지며 신중론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일종의 건전성 규제나 영업행위 규제는 조금 완화해주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특화은행 모형을 검토했었기 때문에요. 자연스럽게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례 그리고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그 건전성 리스크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는 지금은 조금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건 비단 소규모 특화은행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새로 은행업을 인가하거나 저축은행을 지방은행으로,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결국 위험 요소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지만 가장 중요한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 대책 없이는 은행권 과점 해소 논의 자체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지성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의 주식과 채권을 지난해 말 기준 총 1,389억 원어치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이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SVB 그룹 주식에 9,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218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중 직접 투자액이 2,300만 달러, 294억 원이고 위탁 투자액이 7,300만 달러, 923억 원입니다. SVB 그룹 채권에는 지난해 말 기준 위탁으로 171억 원을 투자했고 채권에 직접 투자한 것은 없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2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20대 청년층과 40대 취업자가 크게 줄면서 고용시장에도 경기 둔화 영향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1만 2천 명 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자가 줄었던 2021년 2월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9개월째 둔화하면서
2년 만에 최소 규모를 기록한 겁니다. 일상 회복으로 서비스업 취업자는 늘었지만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취업자 증가폭을 끌어내렸습니다. 실제로 제조업은 2달째 쪼그라들었고 이 여파에 운수, 창고업 등 물류 관련 취업자도 줄었습니다. 보건복지업, 숙박 음식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가 24개월째 지속되고 있으나 기저효과 및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은 9개월 연속 둔화되었고 수출 감소는 취업자 면면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도소매나 운수 창고업 감소로 청년층 취업자는 넉 달째 줄어 2년 만에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30대가 소폭 늘었지만 40대는 8만 명 가까이 줄어 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나이대에 대해서 이제 주요 산업들이 다를 텐데 서비스업 쪽으로 전환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이제 서비스업으로 많이 가는 30대들이 조금 늘 수 있고 운수 창고업 뭐 이런 데 종사하는 이제 40대가 조금은 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고령층을 제외하면 사실상 취업자가 10만 명 넘게 줄면서 고용시장에도 경기 둔화 영향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빌라 수백 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강서 빌라왕 사건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39살 신모 씨와 50살 빌라 매수인 김모 씨의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 씨의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신 씨가 기획자이자 주범인 것처럼 됐지만 다른 관련자와 차이가 없다며 김 씨가 시세 차익을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씨의 변호인은 처음 신 씨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여해주면서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됐다며 리베이트 배분 등 공모 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을 키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SM 인수전 이후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 그동안의 과정과 소회를 털어놨습니다. 방 의장은 카카오의 SM 경영권을 양보하는 대신 플랫폼 협력을 약속한 합의 결과에 대해서 이른바 젖잘싸라고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아주 만족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SM 인수전과 관련해 직접 소회를 밝혔습니다. 관훈 토론에 연사로 초청된 방 의장은 SM 경영권을 카카오가 가져간 상황을 두고 졌지만 잘 싸웠다. 이른바 젖잘싸라고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인수전을 승부로 바라봐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젖잘싸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인수를 승패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 방 의장은 2019년부터 SM 인수를 검토했다며 중단하기까지의 1년의 과정을 털어놨습니다. 시장 과열로 SM 주가가 내부에서 평가한 가격을 뛰어넘었고 기업 통합 과정에서 들어가는 유무형 비용까지 고려해 내린 판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과열됐는데 저희의 주주 가치를 훼손하고 시장 질서를 흔들면서까지 이것을 전쟁으로 바라보고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대신 카카오와 합의한 플랫폼 협력에 흡족함을 나타냈습니다. 방 의장은 자체 팬 커뮤니티 플랫폼인 위버스를 잠재적 팬층을 넓히고 음악 산업을 바꿀 핵심 축으로 꼽았습니다. 앞으로도 위버스는 일본, 미국 등 다양한 해외 아티스트의 입점을 계속 늘려가면서 더 많은 아티스트와 팬들이 소통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카카오와 합의 직후에 보인 이수만 전 프로듀서의 반응도 전했습니다. 자신의 결정에 직접 아쉬움을 표현하진 않았다면서도 하이브가 보유한 SM 지분 15.8%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특별하게 감정을 드러내시지는 않았어요. 그냥 아주 있는 그대로 들은 대로 말씀드리자면 이길 수 있는데 왜 그만하지? 뭐 이 정도 말씀만 하신 게 답니다, 사실은. 글로벌 음반과 음원 시장에서 K-팝 점유율은 2%. 방 의장은 그동안의 성취에 만족하기보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글로벌 렌터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해외 유명 레이블 추가 인수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중교통과 마트 등에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출퇴근 등의 혼잡 시간대나 고위험군, 약국 종사자 등에는 착용이 강력히 권고됩니다. 보도에 신윤정 기자입니다.
오는 20일부터 마스크 의무가 추가 해제되는 곳은 모든 대중교통수단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은 물론 택시와 기차, 항공기, 학교와 학원 통학버스 등에서 노마스크가 가능해집니다. 마트와 터미널, 역사 등에 있는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전환됩니다. 4월 말 이후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낮추면서 마스크 의무 추가 해제를 계획했던 정부가 조기 조정에 나선 건 방역 상황이 안정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하였고 또 규제가 없어도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추가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독일과 싱가포르 등 최근 대중교통 의무를 해제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상황도 고려됐습니다. 다만 출퇴근 등 혼잡한 시간대와 고위험군, 유증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고위험군들 그리고 이제 증상이 있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을 해주시도록 계속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안내할 예정입니다. 개방형 약국의 경우 일반 의약품 위주로 판매되고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됐는데 종사자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의 효과가 여전히 큰 만큼 필요할 경우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어제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오늘 밤 9시쯤 서울에서도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은 오후 6시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에 머물던 서울의 시간당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밤 9시 기준 156마이크로그램으로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 백령도에 도달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번져 중부 서해안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모레까지 기상정보를 참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가 친형의 60억 원대 횡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처음 출석했습니다. 박 씨는 누구보다 믿었던 친형 부부가 자신을 인격살인했다며 이들이 반드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형 부부의 60억대 횡령 사건 재판에 처음 증인으로 출석한 방송인 박수홍 씨는 작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저와 같이 가까운 이에게 믿음을 주고 선의를 베풀었다가 피해자가 된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될 수 있는 재판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증언 잘하고 오겠습니다. 법정에 들어오자마자 형 부부를 매섭게 노려보고 증인석에 앉은 박수홍 씨. 늘 자신에게 검소하게 살라고 강조하던 믿었던 형 부부가 자신을 기만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30년 넘게 일하며 번 돈을 친형 부부가 빼돌리면서 자신의 통장엔 3천만 원가량밖에 남지 않아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생명보험까지 해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친형 부부가 대표로 있는 기획사의 법인카드 사용 기록도 재판에서 공개됐습니다. 카드는 교습소와 키즈카페를 이용하거나 상품권 등을 사는 데 쓰였는데 박수홍 씨는 그런 곳에 다닐 시간도 이유도 없다며 형 부부가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검찰의 의심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어 자신은 연예계에서 어느 정도 입지가 있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상품권을 뿌리며 로비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고인 측 반대 신문에서도 박수홍 씨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친형 부부의 변호인이 박수홍 씨의 과거 사생활과 관련한 자료를 제시하자 재판과 전혀 무관한 말을 한다며 정말 비열하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또 친형 부부가 처벌되길 원하느냐는 검사 질문에 강력히 희망한다고 답하면서 형이 자신을 인격 살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박수홍 씨의 형수는 2시간가량 이어진 공판이 끝난 뒤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습니다. 사과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박수홍 씨의 친형 부부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9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중국의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경영진이 미국 내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모 회사 바이트댄스에서 분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매각이나 기업 공개로 이어질 수 있는 이 같은 기업 분할은 미국 당국에 제시한 제안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추진되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런 방안도 중국 정부의 용인이 필요하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에서 임신 중절약 미페프리스톤 시판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의 심리가 시작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4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연방 판사는 낙태 반대 단체 히포크라테스 의사연합이 미국 식품의약국의 미페프리스톤 승인을 철회해달라는 소송의 심리를 15일 시작합니다.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한 이 단체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전국적으로 이 약품의 시판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낸 상태입니다. 또다시 봄을 시샘하는 추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6도, 예년보다 2도가량 낮아지면서 날이 제법 춥겠습니다. 낮 기온은 10도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지만 오늘보다 4도가량 낮아 비교적 쌀쌀하겠습니다. 또 중부지방은 황사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대체로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더욱 메마르겠습니다. 여전히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계속되는 등 불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불씨 관리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0도, 춘천 영하 4도, 대전 영하 1도, 안동 0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0도, 대전 13도, 광주 16도, 부산 16도로 예상됩니다. 모레 낮부터는 다시 예년보다 온화해지겠지만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